자, 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와 코덱스 자산운용, 삼성 자산운용사와 함께하는 콜라보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께 ETF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삼성 자산운용사와 함께 좋은 ETF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컨텐츠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또 합을 맞추실 분이죠. 삼성 자산운용사의 비주얼을 맡고 계신, 능력도 맡고 계신 김도영 ETF 컨설팅 팀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첫 번째 할 때는 저도 팀장님과 방송 처음이라 떨려서 자기소개에 대해서 좀 제가 시간을 안 줬던 것 같아요. 어떤 그 레퍼런스를 갖고 계시고 어떻게 이 투자업에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신, 좀 약간 길어도 됩니다. 저도 궁금하고. 네. 저는 이제 뭐 대학교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했고요. 네. 경제학 공부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그 매크로 환경을 보는 게 좀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막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좀 재미있진 않았고, 네. 오히려 뭐 거시경제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투자나 투자론에 대한 공부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였고, 자산운용사로 이제 근무를 한 지는 총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뭐 더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짧은 경력일 수도 있는데요. 11년 하면서 뭐 처음으로 이제 자산운용사에 입사를 A 자산운용사에 입사를 해서 마케팅과 상품 개발 업무를 5년 정도 업무를 수행하고요. 또 다른 회사에서도 기회가 돼서 외국계 운용사 한 곳, 또 국내 운용사 한 곳에서 마케팅 업무, 또 연금 관련해서 또는 기관 쪽 담당하면서 좀 다양하게 고객분들과의 접점이 좀 많았던 경험들이 있어서 시장 상황도 10년이면 그래도 한 사이클 정도는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ETF 쪽으로 또 다시 산업의 변화에 맞춰서 또 기회가 닿아서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 ETF에서 컨설팅 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와, 네. 저 혼자 박수. 네. 팀장님 자기소개 제가 들어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어떤 상품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정확히 투자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삶을 걸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신 것 같아요. 뭐 열심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쉬었다 왔는데요. 앞으로도 또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뭐 센터 형님하고도 그렇고 ETF 쪽에 좀 부흥과 많은 알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싶은 생각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ETF를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되는.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ETF를 알렸는데, ETF 상품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정말 좋은 상품이라는 걸 느껴보셨죠? 맞습니다. 이게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사실 ETF 하면은 너무 쉬운 상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다양한 상품이 많은 걸 아니까 저만 알고 싶기보다는 좀 많이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진짜 사명감이 막 샘솟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소개해드릴 상품이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올라가나? 제가 며칠 전에요, 퀀트 애널리스트와 방송을 진행하는데 1년 동안 상승했었던 섹터를 다시 재투자했을 때 10년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오늘 소개할 두 ETF가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그죠? 너무 타이밍이 좋았네요. 오늘 그 두 상품에 대해서 오늘 어떤 상품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두 상품은요, 사실 몇 년 동안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 거의 잊혀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은행과 보험 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은행과 보험에 투자되는 코덱스 은행, 코덱스 보험. 맞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뭐 이름에서 아셨겠지만, 코덱스 은행이라는 상품은 우리나라의 대표 뭐 시중은행 과 뭐 지방은행까지 해서 금융지주에 모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모두 당연히 이제 시총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가장 많은 비중은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시중 4대 은행의 비중이 가장 많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은행 산업에 대해서 과거 한 3년, 올해를 제외하고 2010년부터 19년, 18년 모두 되게 성과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아까 뭐 센터장님께서 퀀트 네. 애널리스트 분석을 맞아요. 해주셨지만 네.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도 많이 맞습니다. 점프업을 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올해 상승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네. 부담 없이 투자하실 수 있는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보험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험업도 사실 계속 저금리 환경에 있었죠. 놓이면서 네. 사실 되게 부침이 많았었거든요. 작년 한 해도 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실적은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낮아진 금리 환경에서 보험업이 좀 많이 눌려 있었고 네. 워낙에 뭐 이제 성장주들이 작년 한 해뿐만 아니라 뭐 몇 년 동안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이런 뭐 은행이나 보험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네. 눌렸었던 거죠. 그랬는데 올해 이제 좀 빛을 발하고 있고 뭐 주식 개별 종목들의 성과들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은행주보다 보험주가 상승률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뭐 보험 종목들이 뭐 작년 한 해 뭐 은행도 안 좋았지만 더 눌렸던 것들도 있고요. 네, 못 네. 올랐던 것들, 그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사실 은행이랑 보험 볼 때 네. PER이나 PBR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네. 퀀트 애널리스트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뭐 은행이나 보험 PBR을 보면 PBR이 이제 청산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한 배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매우 좀 밸류에이션적으로는 그렇죠. 네. 싸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뭐 이제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은 상승폭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저도 퀀트를 최근 들어서 관심 갖고 공부를 해보면 저평가 종목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서 뽑아보면 항상 은행주 보험주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믿고 투자를 하면 옆으로 계속 기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창궐 이후에 저점 찍고 상승세가 너무 무섭습니다. 또 그런 타이밍에서 사실 어떤 은행주 한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코덱스 은행 그 시중 은행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은행에 편성돼서 지금 이 상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분배금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좀 아주 쉽게. 네. 이게 오히려 시황이나 네. 종목 말씀드리는 것보다 네. 이런 좀 말은 네. 쉬운데 네. 설명드리기 어려운 거를 드릴 때가 좀 더 긴장이 네. 되기는 하는데요. 네, 네, 최대한 쉽게 좀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네. ETF에는 분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배당과 뭐냐면 좀 다른 거의 같은데 네.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은행이 저희가 8개 종목이 있는데 네. 연말에 뭐 이제는 뭐 반기 배당, 분기 배당도 하는 금융 회사들이 생겨나면서 네. 이제 배당은 점점 많아질 거지만 주로 이제 연말 기준으로 배당이 있다고 치고요. 네. 연말에 이제 배당금이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ETF에 있는 예를 들면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 ETF는 8개 기업에 대한 예상 배당금을 책정을 합니다. 네. 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지주사가 주당 뭐 500원을 하기로 했다. 네. 하면은 그 정도로 컨센서스를 가지고 배당금을 모아서 네. ETF 가격에 이렇게 배당금만큼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려놓아요. 그러면은 차트에 녹아 있다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는 연말에 배당 락이라는 거를 경험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주식시장에서. 네. 근데 그때는 그 배당을 드리니까 네. 그만큼 가격이 주식 가격에서 빠지는 건데 네. ETF는 그때 드리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 배당금만큼을 모았다가 네. ETF 가격에 일단 올려놓는 거죠. 그 배당금만큼을. 네. 그러면 이 ETF가 분배금을 드리는 날까지 그 현금을 계속 갖고 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분배금은 언제 드리냐? 네. 그건 물론 ETF마다 다르지만 네. 대부분의 국내 주식형 저희 코덱스 상품 네. 중에서는 4월 네. 말 기준으로 5월 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설명을 너무 쉽게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주린 입장에서 한번 물어본다면 여쭤본다면 그러면 5%의 은행주가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분배금이 포함이 돼서 5점 몇 %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5월 달에? 5월 달에요. 네. 5월 달에는 분배금이 다 들어오니까. 5월 달에 네. 그 12월 말에 네. 말경에 배당락이 있을 때 배당금이 이제 ETF 안에 돈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그때 안 빠지고 올라가 있었던 거죠. 이미 올라가 올라가 있군요.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려우신 부분인데 네. 그거를 4월 말까지 가지고 오다가요. 네. 4월 말쯤에 이제 분배락이라는 게 생겨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배당락 말고 분배락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분배금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분배금을 잡았을 때 그 락일에 네. 그 금액만큼을 이제 빼는 거죠. 네. 그러면
시장은 오르더라도 네. 분배금만큼은 가격이 빠지는 건데 네. 그럼 이게 안 좋은 거냐? 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먼저 선행해서 먼저 그렇죠. 내. 올렸던 거를 분배금으로 드리기 위해서 돈을 빼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게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ETF도 똑같은 방식으로 준다.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텍스트로 설명을 해서 하는데 이게 설명 들으니까 네.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업황에 대해서 살짝 말씀 주셨는데 은행 보험 업황 또 추가적으로 좀 조언해 주실 게 좀 있으신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은행도 그렇고 네. 보험도 그렇고 이제 올해 좋게 실적이 나오고 있고 네. 1분기가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애널리스트들 의견을 들어보면 2분기에도 1분기만큼은 아니겠지만 좋을 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 상승의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를수록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네.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과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지금 장기 금리가 우리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사실 단기 금리는 그만큼 오르고 있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단기 금리도 장기 금리 따라서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은 크게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은행들의 실적이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네. 말은 어려운데 네. 결국에는 예대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네. 또 대출 금리가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쓰리지만 네.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대출 받을 때 가보면 단기 금리에다가 이제 가상 금리를 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단기 금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가상 금리라고 하는 게 많이 오른 이유가 네. 약간 이제 나라에서 네. 너무 대출이 많으니 좀 조정을 하는 네. 큰 뜻이 있으시기 네. 때문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가상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은행들이 네. 또 실적이 좋아지고 맞습니다. 있다.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많은 센터장님들 모시고 방송하다 보니까 어떤 센터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런 금융주가 거기에서 호재가 좀 반영이 돼 있다.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니까 돈이 넘쳐나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 은행주들이 또 실적이 또 반영이 된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좀 아까도 우리가 그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 연금 이렇게 여쭤봤는데 배당이 많은 만큼 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연금 계좌의 투자 메리트가 커 보이는데요. 이게 제가 텍스트로 질문을 적어놨지만 이거는 사실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분배금하고 네. 이어지는 그렇죠. 그 답변인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 계좌에서 네. ETF를 투자하시고 분배금을 받으시면 분배금은 15.4%를 이자 소득세, 네. 배당 소득세로 네. 그 15.4% 원천 징수해 버리거든요. 네. 근데 연금 계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세금을 떼지 않고 맞아요. 징수하지 않고 그 계좌로 돈을 들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ETF를 더 사시거나. 그렇죠. 네, 할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네.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게 이제 배당금을 많이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ETF가 저희가 은행이나 보험 ETF가 분배금이 그래도 높은 상품으로 속하거든요. 그러면 좀 연금에서 이렇게 굴리는 장기적으로 굴리고 과세 이연이 효과가 있는 계좌에서는 이런 상품들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퇴직연금이나 연금 저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많이 활용하고 계시나요? 네, 실제로 사실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연금 투자가 이제 국내 주식은 사실 매매 차익이 비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금에서도 그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한 그 메리트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해외 투자를 해야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실 것 같지만 오히려 코덱스 은행이나 보험들이 연금에서도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덱스 은행 같은 경우는 개인 중시 연금 시장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리스트업을 해보면 저도 좀 놀랐어요. 개인분들이 이렇게 시장을 빨리 캐치업을 하신 건가? 저는 오히려 아직도 테크주 중심으로 연금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희 코덱스 은행, 코덱스 보험의 투자를 잘 받고 리밸런싱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삼성 자산운용사 코덱스 ETF에 투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 상품은 금리와 채권형 ETF, 뭐 채권형 인버스 ETF, 채권에 투자하는 ETF는 알고 있는데 채권형 인버스 ETF, 제가 인버스에 대한 아픔이 있어가지고 채권형 인버스 ETF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떨 때 투자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인버스 ETF는 네네. 뭐 주가가 하락할 때, 네, 하락할 때 상승을 네네. 우리는 해지 목적에 그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투자 상품이고, 그렇죠. 주가가 하락할 때 인버스만 가지고 계시면 하면 약간 이건 투기적인 측면이 있죠. 없지 않아 있죠. 네. 원래는 대표적인 해지형 상품인데 네. 어쨌든 그 주가나 뭐 채권 가격의 움직임에 반대로 네. 따라가는 상품이 이제 채권형 인버스 ETF일 텐데요. 네. 오늘 제가 또 이제 채권형 인버스 뭐 정방향도 그렇고 인버스 상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채권은 네. 결국 금리에 가장 민감한 맞습니다.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올해 투자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일정 부분을 뭐 이런 채권형 상품이나 채권형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시면 어떨지 좀 소개해드리려고 이 상품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네. 채권형 인버스에 투자하는 게 어떤지, 네, 제가 물음표가 좀 올라오는데요. 올라오시죠. 네네네. 네.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뭐 정확한 뭐 수학적인 공식은 몰라도 네. 금리가 오를 때 채권 가격은 빠진다라는 거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반대다라고 잘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왜 그럴까를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은 네. 사실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게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네네. 미래의 수익률을 이제 현재로 이제 할인을 해서 네. 벌써 말이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네네. 다시 한번 네. 쉬운 설명으로 넘어가 보면 네네. 일단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채권가 네. 금리가 오를 때 네.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음. 그러면 금리가 지금 우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네. 채권을 사면 그렇죠. 안 되겠죠. 네. 가격이 빠질 텐데. 맞아요. 아무리 네. 채권이라는 게 이자라는 거를 주지만 네. 뻔히 내 가격 빠질 거 아는데 굳이 네. 투자할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는 그럼 반대로 수익률을 네. 따라가는 채권형 네. 인버스 상품을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지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그 사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금리는 저금리로 제로금리를 향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ETF 어떤 상품을 보니까 국채 ETF인데 그 한 5년치 데이터를 봤는데 그냥 아주 찔끔찔끔 해가지고 우상향을 쫙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인버스 채권 인버스 ETF를 좀 권해주시니까 이거는 투자자분들께서 좀 어느 정도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하니까 좀 타이밍은 뭐 잘 맞추면 수익은 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저금리는 이어가는 입장이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투자하는 게 어떨까요?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인버스 투자할 때 네. 또 레버리지 투자할 때는 네. 뭐 흔히 표현으로는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야 그렇죠. 된다. 맞습니다. 이게 네. 장기 투자에서는 사실 되게 어려운 상품이고 네. 복리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계좌가 녹는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주가는 그대로인데 계좌 네. 열어보면 이제 네, 네, 누가 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형 인버스 ETF도 너무 뭐 완전 계속 홀딩하시기보다는 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금리가 네. 너무 튈 때 네. 이럴 때 좀 활용을 하시거나 네, 네. 예, 그래서 잡았다가 금리라는 게 급격하게 막 주구장창 오르고 네. 계속 내리거나 하는 환경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럴 때는 네. 어느 그 10년 미국채 10년물 금리 차트를 보실 수 있다면 네, 네. 요새는 뭐 쉽게도 확인하시잖아요. 네, 너무 쉽게 나오죠. 네, 잘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야 지금 뭐 요 구간 안에서 좀 내려왔다, 네. 올라왔다 싶은 것들을 보시면서 네, 네. 짧게 투자하시기에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코덱스 국내 해외 채권형 ETF, 국내 채권형도 있을 것이고 네. 해외 채권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국내에 투자하는 상품은 뭐 국고채 3년이나 네. 국채 선물 10년 ETF, 또 뭐 종합채권 ETF라고 해서 좀 우량한 회사채들 같이 편입하고 있는 다양한 정방향 상품인 거죠. 네. 채권 가격이 오를 때 같이 올라가는 상품이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10년 선물 그리고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ETF라고 해서요. 네. 뭐 이름에 나와 있죠. 10년물을 따라가는 네. 상품, 뭐 30년물은 되게 장기채잖아요. 네. 그런 상품을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국채 선물 3년 우리나라 거 네. 인버스 그리고 10년 인버스가 있고요. 네. 해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는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인버스. 네. 그러니까 30년물의 금리가 오를 때, 네. 예, 오를 때 가격은 네. 빠지니까 이런 상품에서는 뭐 오히려 또 수익이 나는 네. 과정인 거죠. 지금 팀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채권형 ETF와 채권형 인버스 ETF를 비율을 좀 나눠서 이게 롱숏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워낙 채권형 ETF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큰 자산가들 예를 들면은 한 100억대 자산가가 한 50억 정도는 내가 채권형 ETF에다가 트레이딩 하겠다. 트레이딩이 아니라 좀 묻어놓고 좀 길게 보겠다 할 때 좀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큰 자산가. 큰 자산가 분들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 다양하게 자산 배분하시는 하면 게 제일 좋죠. 좋죠. 네. 좋은데 사실 쉽진 않으니까. 네, 쉽지 않으니까 그렇긴 좀 한데요. 안전한 거 좋아해. 네. 그래서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채권을 좀 약간 보시는 분들 많이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사실 그런 분들께서는 사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정말 네. 소액 비중의 소액으로 한 1, 비중, 2%. 예, 그 정도로만 해서 네. 뭐 약간 단기적인 네, 매매 네. 트레이딩 그렇죠. 기법이 네, 네.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채권이라는 거는 네. 그 채권의 장점이 보유하고 있으면 네. 이자가 나오고 맞아요.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많은 일정 부분은 당연히 네. 미국 국채나 네. 대표적으로 안전 자산이라고 불리는 네. 정방향에 갖고 계신 게 맞다고 보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주 작은 포지션으로 네. 이런 인버스 상품들을 시험해 보셔서 어떻게 보면 또 재미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게 해지 상품도 되니까요. 또 보시면 될 그렇게 것 같아요.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시장의 흐름이 그 차트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뭐 ETF의 투자가 그때도 마음 편히 발 뻗고 하는 네. 투자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네. 더 유리하게 네.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공부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인데 무조건 ETF 안전하다 해가지고 내가 여유 자금이 1억인데 1억을 한꺼번에 투자를 하시면 발 뻗고는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죠? 못 주무실 것 네, 같아요. 못 주무시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팀장님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잘 들으시고 천천히 분산 투자도 하시면서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오늘 내용이 제가 뒤에 채권 ETF가 좀 있어서 나는 사실 저는 그 시장 방향성은 어느 정도 예측은 그래도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대응의 영역인데 그렇죠. 채권형 ETF는 사실 관심도에서 좀 없었는데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산가분들은 또 최근에 어차피 금리 인상은 뭐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가는 흐름이고 또 미국 국채 금리들이 변동성이 좀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좀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해서 금리 인상이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포지션을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은가? 이거는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네. 사실 미국이 언제 금리 인상을 하고 네. 유동성을 긴축할지가 네. 사실 초미의 관건이죠. 관심사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기 국면이 뭐 과열 국면도 있고 뭐 침체 국면도 있고 뭐 네. 여러 국면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자산이 좋은지를 선택하는 게 가장 먼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금리 상승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네. 정상화되는 과정의 하나의 네. 의미라고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뭐 그런 과정에서는 뭐 채권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좀 멀어질 거라고 생각이 네, 돼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당연히 뭐 채권 비중을 좀 줄이시고 네. 무조건 홀딩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런 채권형 상품들을 좀 네. 줄이셔서 그때 좀 잘 좋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네. 경기가 막 이렇게 화랑으로 갈 때는 아무래도 뭐 주식이나 네. 요새 뭐 원자재 얘기도 많잖아요. 네, 네, 뭐 네.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오르고 뭐 구리 이런 커머디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그런 쪽으로 일정 부분을 살짝 이렇게 바꾸시면서 네. 한 번에 바꾸시면 안 되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시간을 두시고 네. 조금씩 나의 포트폴리오를 뭐 이런 채권 그동안 좀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네. 안전하게 있었더라면 일정 부분은 그런 자산 그리고 뭐 채권은 인버스로 조금씩 이제 투자하시는 게 네.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채권형 ETF에 대해서도 말씀 나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코덱스 은행, 코덱스 보험, 그러니까 은행 섹터, 보험 섹터에 좀 특화된 코덱스 은행 ETF와 코덱스 보험 ETF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은 전문가님들을 뵙고 나면 코덱스 뭐 은행
은행 그리고 보험 섹터에 좀 관심은 아직 가져도 된다 이런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코덱스 은행, 코덱스 보험 ETF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코덱스 채권 ETF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저절로 채권에 대해서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또 어떠셨어요? 첫 번째 시간보다 네. 땀도 안 나고요. 지금. 땀도 안 나고 네, 네. 편안하게 또 해주셔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더 다양한 상품을 네. 예,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가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좀 더 보람도 있고 네, 네.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네. 예, 그래도 또 아쉽습니다. 제가 모실 겁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각오하시고 다음 어떤 상품을 또 혹시 또 있을까요? 네. 다음에 모실 다음 때. 시간에는 네. 저희가 또 곧 상장 예정인 네. 액티브 ETF라는 게 있어요. 액티브 ETF. 네. 그러면 설명 잠깐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액티브 ETF라는 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ETF하고 네. 다른 거냐 네. 라고 물으신다면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근데 다만 앞에 액티브가 붙었다는 거는 네.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시간 포함해서 네. 그 ETF들은 모두 하나의 지수를 거의 그대로 추정하는 네. 예, 지수의 그 수익률을 그대로 추정하는 ETF라고 보시면요. 이 액티브라는 거는 종목을 좀 더 차별화해서 예, 지수는 있지만 그 지수를 따라는 가되 네. 매니저가 판단했을 때 좀 더 좋은 종목이 있더라면 네. 액티브 펀드처럼 그렇죠. 일정 부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자산 운용의 능력이 좀 탁월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운용의 네. 묘를 살려야 그러니까요. 되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액티브 주식형 ETF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 좀 제도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네. 이런 상품들이 나올 수 있었고 올해 이제 저희가 좀 더 본격적으로 네. 우리나라 시장에 액티브 ETF를 출시하려고 했고요. 제일 좋은 비유는 뭐 많이 아실 수 있는데 미국의 아크라는 네. ETF 아크. 있잖아요. 네. 그 ETF가 뭐 대표적인 미국의 액티브 ETF고요. 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더 다양하게 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상품입니다. ETF가 엄청 핫하다가 최근에 증시가 좀 쉬어가면서 같이 그렇죠.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액티브 ETF도 제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덱스 자산운용 김도영 팀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